FOMC에서 경제 전망을 할 때 네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논하는데요. 이는 뭐냐면은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성실인기라고 했습니다. 성실인기.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S&P 경제전망 강의를 보시면은 성실인기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FOMC에서 경제전망을 할 때는 이 네 가지 지표, 이 네 가지 지표의 상호작용으로 거시경제가 다 설명이 됩니다. 경제 전문가를 나와가지고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정말 복잡한 경제 지표를 이야기하지만 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들이 모인 곳이 미국 중앙은행 페드 아닙니까? 여기에서 논하는 것이 딱 네 개라는 거죠.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성실인기.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실인기는 어떤 순서로 작동을 하죠? 복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통지노인, 네, 맞습니다. 거시경제의 4요소는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기준금리인데 요게 작동하는 순서는 통지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건 통화정책이에요. 그래서 통을 딴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은 뭐죠? 총생산, GDP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G를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라는 거는 노동시장이죠. 실업률이라는 거는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업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실업률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실업률은 실업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실업자라고 하는 거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공급을 의미하죠. 실업을 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직장을 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노동 공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노동시장과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서 노를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물가인데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세 가지로 제롬 파월 의장이 분해했는데 그게 상품, 주거, 서비스라고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요소는 상주스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냥 성실인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외우면 되지 왜 통지노인이라는 말을 따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통화정책에서 나오는 거다. 실업률은 노동시장하고 연결된다. 성장률은 GDP다. 이렇게 매크로 요소와 매크로 요소가 어디서 나왔는지 혹은 그 요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통지노인이라는 순서를 별도로 두 문자를 따가지고 외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성실인기의 순서를 요 두 문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성실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성실인이라고 외우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통화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GDP잖아요. 그러므로 GDP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노동시장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통화정책 GDP,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그 두 문자를 보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통지노인 하면은 통화정책, GDP. GDP는 국내 총생산이었지 GDP가 늘어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구나. 노동시장.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발생하면은 그게 바로 매크로 경제의 요소라고 했지. 인플레이션, 물가구나. 이렇게 각 매크로 요소와 그 요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문자 따는 거 어렵진 않거든요. 성실인기, 통지노인. 통지노인은 성실인기의 내용임과 동시에 이 매크로 경제의 요소가 작동하는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롬 파월 의장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롬 파월 의장의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통지노인 순서대로 매크로 경제의 4요소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종합적으로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통화정책이 GDP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순서상으로 볼 때 이런 순서로 제롬 파월 의장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체계를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마지막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통화정책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면 다시 통화정책으로 돌아가가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통화정책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가 순환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편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통지노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통화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통화정책. 지금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게 지금의 모습이니까요. 자, 통화정책을 통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행동을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여러분은 작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의 의사선택은 작은 기업의 의사선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금리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나요? 여러분 지금 미분양이 왜 많이 나오죠? 미분양이? 중도금 대출 이자가 6%가 넘잖아요. 6%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중도금 이자 부담이 너무 크네?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하죠? 그렇습니다. 금리를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투자를 하기가 망설여진다고요. 투자를 축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기업도 똑같다니까요. 기업도 완전 똑같아요. 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로 조달해가지고 생산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은 투자를 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를 주저하게 된다면은 기업도 투자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생산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돈을 대출받은 거에 따른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불확실한데? 금리가 더 오르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감당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생산과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둔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줄인다는 거예요. 생산을 줄인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줄이는데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늘릴 수가 있나요? 생산이 늘어나야 고용을 늘릴 거 아닙니까? 생산을 할 때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투자를 안 하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실업이 늘어납니다. 고용을 늘리지 않으니까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받는 임금의 총량이 줄어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소득이 줄어들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지출을 하기도 주저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소비 지출이 줄어들죠. 다시 말하면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줄어들어 소비 지출을 안 해. 그러면 물건의 값이 어떻게 되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건의 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물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를 이번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해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최종 결과예요. 우리 한국은행 가보면은 한국은행 로비에 물가 안정이라는 현판이 크게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는 언제나 끝단에는 물가의 안정이 있어요. 통화정책이 시작이고요. 인플레이션의 안정, 물가 안정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물가가 안정되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통화정책이 전환돼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투자를 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서 다시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는 게 경제의 성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다시 일어나고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람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고용이 되니까 사람들이 받는 임금의 총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고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소비 지출이라는 게 수요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무작정 오르게 둘 수 있나요? 인플레이션이 하늘 끝까지 오르는 거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자본주의는 붕괴된다고 수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가 인상을 통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동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화폐는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물가가 올라가게 둘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물가를 다시 잡기 위해서 다시 통화정책으로 돌아와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그리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플레이션, 가격에 작동하는 경제 사이클이라는 것은 지금 보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과 시간의 함수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통지 노인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제 사이클은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이 이와 같은 형태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나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조정이라고 우리가 하락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락기의 조정폭이 상승기의 상승폭에 언제나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상승과 조정,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조정, 다시 상승기,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조정, 이게 반복되면서 평균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